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8쪽 부동산 거래 신고자 나갈 차례죠. 뭐 들으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많이 폈네.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 부분부터가 지금 우리 과목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을 지금부터 하는 오늘 하는 내용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관련해서는 주로 대상 계약이 뭐냐 이걸 주로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신고 기한,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 관청, 그리고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이 주 출제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29쪽 있죠. 29쪽에 있는 내용까지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30쪽에 내용조사, 정정신청, 변경신고, 제재, 자진신고자, 감면규정 있죠. 이거는 솔직히 출제 잘 안 해요.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29쪽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으로 갑니다. 그럼 이 신고 대상 계약은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출제할 때마다 이건 거의 물어봐요. 한 문제로 낼 때도 있고, 그냥 가볍게 질문 하나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린 기억하고 있거든요. 신고 대상 계약의 종류는 오직 매매 계약에 하나는 거죠. 매매 하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 계약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물건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했거나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교환 계약, 증여 계약, 경매 판결 모두 대상 아니죠. 그리고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 대상인데 이때 이 공급 계약은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에요. 그래서 8개 법이라는 게 한번 읽어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일단은 신고 대상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 8개 법을 꼭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작년 시험처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 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건물이었죠. 건물의 매매 계약은 신고해야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 그러면 일단은 신고 대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개로 꼭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감 잡았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아니 할 말로 그 무식한 선생들이 건축법에 따른 공급 계약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내는 사람이 엄청 무식한 거예요. 나는 무식해 하면서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절대 그렇게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의 매매 이렇게 되면 오해 아니에요. 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다 잡았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건 참고사항이에요.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출제는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매매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농취증 받았습니다. 매매였습니다. 다시 신고해야 되죠?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잘 안 물어보고요. 요거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말이에요. 매매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내 신고해야 돼요? 30일이에요. 명심하시고 작년에 바로 출제했습니다. 이걸 안 했습니다. 신고를 안 해버리면 과태료가 얼마 돼요? 500구하죠 이거는. 근데 외국인이 말이에요. 교환 계약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거 며칠?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이건 외국인 취득 특례죠 지금. 그러면 이때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입니다. 감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양권 전매 계약했어요. 분양권이라면요.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분양권은 전부 다 대상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냥. 분양권 전매 계약했다. 그럼 거래 신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교환 계약입니다. 대상 아니죠. 이 정도. 그래서 감만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진 절차 아니겠습니까?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신고에 관할은 신고관청 잘 아셔요. 토지 건물 소지지 관할 신고 준하이고
신고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잔금일 아니죠? 잘 알고 있고요. 다음에 신고 의무자. 엄청 잘 묻죠, 이거.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쌍방이 직거래했는데 공동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X. 신고서 공동 제출하여야 한다는 틀렸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맞았는데, 근데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신고해야 되고 상대방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죠. 다음에 중개거래는 개공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 공동중개시는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단독 신고하는 자는 계약사본하고 그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요.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 사유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 안 됩니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제일 잘 묻는 부분이었고 이제 신고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감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럼 신고사항은 어떻게 암기했냐면 공통신고사항은 당목계대 개조였죠. 당목계대 개조. 그래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면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다음에 실제 거래가고요. 그리고 계약권 사원한 사항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주택거래 계약을 했다든가 법인 의자가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했거나 투기과일 주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했다. 이때는 이제 신고사항을 추가되는데 이때 신고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현황 신고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잘 알고 있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는 일단은 물건의 종류는 뭐에 한한다고요? 주택에 한한다. 명심하세요. 근데 지금 입법 요구된 게 토지가 추가돼요. 여러분들 시험법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입법 예고 지금 그 의견 수렴 기간이 8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택만이죠. 주택만이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투기과일지구에 있었다.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이때는 금액 기준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들어가죠. 금액과 무관하게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이때는 금액 기준을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진다. 지역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법인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다. 주택의 거래가가 6억 이상이었을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한다. 됐습니까? 감 잡고 있죠, 그럼? 그럼 전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었어요. 주택의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이었다.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그때는 법인이 매수했던 개인이 매수했던 관계없죠. 투기과일지구에 있던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6억 이상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법인의 등기 현황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임원인지 여부도 신고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자가 만약에 국가였잖아요. 국가인 경우는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고요. 자, 그럼 신고사항을 살펴봤고요. 이제 신고의 방법 잘 아십니다. 방문신고와 전자신고 방법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때 방문신고할 때 소공사가 대행할 수 있죠. 그럼 소공사는 개공을 대행할 때 개공에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네요. 묻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법인이 그럼 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했잖아요. 그럼 법인은 일단은 그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감만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뭐가 첨부되어야 되느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서식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들어와야 되죠.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투기과일주구였어요. 투기과일주구였다면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자금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하고 자금조달의 증명서류는 둘이 틀리다는 거 알죠? 그러면 이 서류를 우리 법인이 또는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자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죠. 그럼 직접 본인이 제출한다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직접 내야 되고 신고인에게 만약에 준다. 본인이 내지 않고 신고인에게 준다면 며칠 내에 줘야 돼요?
25일 내에 줘야 되죠. 25일 내에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줘야 된다. 그럼 25일 내에 주지 않으면은 법인이 직접 신고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서류에 말이에요. 이 서류에 매수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맞아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다음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거. 이걸 작년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됐어요. 매도 매수가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감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5일에 그럼 주게 돼 있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뭐라겠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전자계약이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 같고 전자계약하고 틀리죠, 지금?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방식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 이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게 계약했다. 이건 전자계약을 얘기하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하고 전자계약은 둘이 틀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그럼 전자계약을 했다. 그럼 일단은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는 거죠. 신고필증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로 간다. 이때 계약서의 거미는 의제가 되죠. 이때 참고 우리 입주권 신고했죠. 입주권 신고했을 때는 신고필증이 몇 개? 입주권 신고하면 신고필증 몇 개예요? 이거 얘기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입주권 신고하게 되면요. 신고필증 2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권이 그거였잖아요. 이거 헌집 줄게 새집 따오죠? 그래서 요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종전부동산에 대한 필증이 있고요. 신고필증이 있고 입주권에 대한 신고필증이 있어요. 그럼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할 때 종전부동산 신고필증을 첨부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아파트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입주권은 신고필증이 2개예요. 참고하세요.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신고 들어오면 우리 신고관청께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한 관리하는 거죠. 그럼 신고관청은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이때는 이걸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몇 월? 1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내는 거죠.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1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지출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 지출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1월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검증,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은 신고관청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검증은 신고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해요? 국장이 한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해제 신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때 개용한탄에 해제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그럼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이제 내용조사. 내용조사는 국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신고관청은 조사를 했다면 조사 결과를 시도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럼 시도사는 다시 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안 할까봐 이건 월 1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정정 변경은 감만 잡는데 이 정정에 대해서는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경미한 사항만 된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당사자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 지분, 건축물의 종류, 지목, 면적 이런 거, 대지권의 비율 이런 게 되는데, 실제 거래 금액에 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자가 바뀌는 성명이나 주민번호 같은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30회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당사자 합의로 바뀌는 거예요. 합의로.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줬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모두 변경신고 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바뀌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를 제외시키는 거 되죠. 다수물건 거래한 경우 일부 물건을 제외시키는 것도 되죠. 그렇다면 공동매수인 일부를 제외시킨다면 지분이 바뀔 수 있죠. 그럼 거래 지분의 변경신고 되는 거죠. 물건을 빼버리면 면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의 변경신고도 됩니다. 그럼 거래 지분이 잘못되면 뭐예요? 정정. 거래 지분이 바뀌면 변경이에요. 감 잡았어요?
면적이 잘못돼 있으면 정정, 면적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그리고 변경신고서는 서식이 있죠? 근데 정정신고는 없습니다. 서식이. 그러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하게 돼 있어요. 값만 잡아두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자, 제재는 지금 보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암기해버리죠. 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 신고했어요. 허위 신고, 거짓 신고.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거짓 신고하면 뭐예요? 얼마예요? 5% 이하. 거짓 신고는 5% 이하다. 맞죠? 그 다음에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얼마? 3천만 원. 근데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500만 원 이하 같도록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해버렸어요.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했다. 가장 계약 신고, 가장 해제 신고죠. 이거 얼마? 3천만 원이야. 나머지는 다 얼마? 500과예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제재 감만 잡아두시고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고, 우리 신고관청이 계획공사에게 과태료 때렸죠. 그럼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되죠. 며칠?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 기억해 두시고, 인자야 전등소등 사기협회 종료 통보. 이 통보죠. 과태료 부과 통보.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계획공사에게 과태료 부과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다 이 사실을 알려준다. 며칠 내에? 10일 내에.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진신고자 감면 규정 있잖아요. 이것도 감만 잡자 이거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단독 자진신고했어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면제죠. 그 다음에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50% 깎아주죠. 이때 대상 위반자가 누구냐? 위반자가 거짓 신고한 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 조장 방조한 자예요. 그럼 거꾸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입니다. 500이나 3천만 원 이하가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 불응자는 이거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신고관청이 요구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불응했으므로 이건 줄 일이 없고요. 미스한 걸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있죠. 이거 자진신고에도 감면 규정 없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감면 규정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 미스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 골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합니다. 34번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가지고 지금 물어봤는데, 신고사항이 아닌 거,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신고사항이 아닌 거.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에 걸렸죠? 계약에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해야 되죠? 조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인 경우는 거래상 주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지급하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라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던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비규제 지역에 있던 무조건 대상이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되죠. 맞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 거래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및 입주 예정 시기, 거래상 주택의 이용계획. 이게 주택의 이용계획이죠. 그럼 신고해야 되죠. 그러나 주택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방향은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내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35번 가죠. 본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옳은 거. 산업입지 및 개발을 원하는 법률에 따른 공장 부지의 공급계약.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죠, 지금. 그럼 이것은 신고 대상이죠. 그럼 틀렸고. 2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는 공동으로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에 신고한다. 틀렸죠? 공동이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지방공사가 해야 되죠. 국가 등이 해줘야 된다. 아주 잘 내는 지문이고. 그래서 1번 지문은 신고 대상 계약을 알고 있느냐, 2번 지문은 신고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번 지문,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15일 내에 시도적이 처리한다. 15일이 아니고 1월이죠. 1월입니다. 우리 매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가 있죠. 뭐지 기억나세요? 모니터링. 그건 모니터링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한 달이죠.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한 달입니다. 근데 한 달을 30일로 바꿔내면요, 이걸 틀린 입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험지 쫙 찢어버리세요. 그렇게 낼 일이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낼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민감해지니까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험에서 이 정도로 크리티컬하게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상이냐, 미만이냐. 3월 초과죠, 우리 휴업할 때. 3월 초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죠.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정의에서, 이따 나오는데, 외국인 정의에서 자본금 의결권 이거 2분의 1 이상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냐 미만이냐 이거 기억해. 장사법에서 이걸 초과냐 미만으로 냈다.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 돼요. 개인 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죠. 그건 이하예요. 근데 개인 자연경은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상 이하로 내갖고 이걸 틀리게 만들었다.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그거. 맞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내더라도 이걸 30일을 한 달로 바꿔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기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에는 이 서류를 며칠 내에 줘야 된다? 25일 내 제공해야 된다. 그럼 맞죠? 그럼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 질문.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이본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의 신고사항이 아니다. 신고사항 맞죠?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법인의 등기 현황 신고 다 들어간다. 그럼 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단은 이 법인의 상호라든가 다 들어가겠죠.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상식선에서 풀어주면 되고, 이건 서식을 본 적이 없지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뭐가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고 그랬냐면 총 임원수 들어가요. 총 임원의 수가, 등기 임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법인의 목적 사업에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히 이거 부동산법이라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들어가 있겠죠. 그죠? 목적 사업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신고사항에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거 다 쓰게 돼 있어요. 다음.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36부분은 문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먼저 신고서를 보고 문제를 풉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본다는 얘기죠. 32페이지. 그럼 요 신고서에서는요, 그 옆에 33쪽에 지금 작성 요령에서 진하게 써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칠판 보시면서 기억만 살리죠. 다. 매도 매수인란을 적는데 여기서 매수인란에요. 매수인란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 이거 들어가 있죠. 그럼 이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같이 내는지 별도로 제출한지 해당 없음인지를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기억할 점이 이거죠. 외국인이 매수인이었다. 그러면 외국인은 국적과 매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잘 물어보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그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중개거래했을 때 기재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물건의 현황에 대해서, 거래상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이었어요. 물건이 건축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드시 적게 돼 있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로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 점이 있으시고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저인지 준공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 이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물건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다 적는데 주의할 점이 대지권의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습니다. 그러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같은 건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죠. 이때 주의할 점은 건물 면적 적을 때 집합 건축물이에요. 뭐만? 전용 면적만. 그 밖에 건축물은 연면적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난이 또 있는데 계약 대상 면적 그랬으니까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역시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만 적는 거죠. 기억하시고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이때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는데 여러 개의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각각의 물건 금액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데 이때 공급 계약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 계약이었어요. 이때는 금액을 분양가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 적어야 되죠. 나아가 추가 지불액 적습니다. 추가 지불액이 뭐라고요? P라고 그랬는데 프리미엄이에요. 분양 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이죠.
분양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이 추가지불이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걸 다 적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공급계약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을 금액을 적을 때 부가세가 있다면 부가세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이다. 이거. 그럼 다른 거래는 부가세를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계약하고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은 부가세 포함이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9번 난 총실제 거래가격인데 이때는 토탈 금액을 적습니다. 토탈 금액을 적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종전 부동산 난 있죠? 이거는 뭐 거래할 때만 적는다?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그래서 종전 부동산 난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재가 된다면 신고필증이 몇 장이라고요? 2장이 나오는 거예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하고 이 입주권 거래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 나오는 거고 이때 종전 부동산이니까 여기에는 P가 붙어요. 그래서 권리가격과 추가지불액을 적습니다. 추가지불액이 P라고 그랬죠? 권리가격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얘기해요. 권리가격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였어요. 그럼 문제 확인할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신고서 작성 방법은요. 매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30회를 주의하고는 무조건 출제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시는데 쉽게 맞춰버립니다. 이거는. 매수인이 외국인이었어요. 매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이죠? 얼마나 쉬워.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지문. 분양권 전매계약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지불액 등을 각각 졌대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금액 적어야 되죠? 다음 3번 지문. 부동산이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로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꼭 적는다고 그랬죠? 건축물이면. 다음 계약 대상 문제는 실제 거래 문제가 계산의 역대. 건축물의 변경에 집합건축물은 전용력을 적어야 되죠. 다음에 종전 부동산란의 입주권 경우에만 작성하죠. 그리고 거래금액란은 추가지불액 등 프리미엄 이거하고 권리가격을 적는다. 맞죠? 중요 지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다 봤네요. 다 봤고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 시험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출제하겠죠?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가 뭐냐?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죠.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죠. 기억하시고 금액 기준 이거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얼마 초과? 3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초과냐 아니냐 한 번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6천만 원 초과하고 월세 30만 원 초과이다.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은 계약체로부터 30일이라는 거 알아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날도 신고한청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류로다가 읍면 동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고 의무자는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하게 돼 있고 우리 개공한테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일반이 국가등인 신고하는 의무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일반이 신고 거부하면 그 계약서와 단독 신고 사유서 첨부하여 이제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거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당목계대로 암기하세요. 당목계대다. 당사자,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다음에 계약일, 계약기간이 들어간다는 건 밑줄 그어놓으시고 다음에 보증금 또는 월차임 신고해야 되겠죠. 이게 당목계대예요. 근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유권 행사 여부를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한 번쯤 참고해 두시고요.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유권 행사 여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당목계대로 암기한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해만 해두면 돼요. 일단은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고 방문신고 시엔 제출대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전자신고도 이거는 제출대행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전자신고할 때도 주택임대차 신고만 유일하게 전자문서로 할 때 대리인이 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나련한 남이 제출을 하는데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들 둘 중에 한 명이 신고서를 작성해요. 그래갖고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걸 첨부하여 일단은
이렇게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 방식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당사 중 일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신고산청이나 동사무소에 던져주면 신고 간주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이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삭제한 부분이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 부활했어요. 지금 부활했습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서 제출 요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이라고 그랬죠.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공동신고 간주가 되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 지체 발급합니다. 뭐 이건 잘 알고 있고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변경과 해제 신고에서 주의할 점이, 이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가 할 수 있다는 의무적 사항이었죠.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래서 가격을 추적해야 되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변경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둘 점이고, 얘네도 정정 신청이 있어요.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그럼 정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금지 규정, 조사 규정, 검증 규정은 그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해 준용하게 있습니다. 준용한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준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되는 거를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단, 주민등록 신고서만 내면 안 되죠. 신고서를 내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내거나 신고서를 내야 된다. 주민등록 신고하면서. 그러면 이제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만약에 임대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다음에 이거 확정일자, 변경신고라든가 해제신고라든가 모두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접수가 됐다. 그러면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계약서가 첨부가 돼 있다면 확정일자 자동적으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안 했던, 거짓 신고했던 전부 다 과태료가 얼마다? 100과 기억하고 있고, 자진 신고하게 되면 감면 규정 들어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 그리고 이거 금액을 거짓 신고한 자는 포상금도 주는 거 기억하고 있죠? 예, 포상금도 줍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과태료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 준다면 20만 원이죠, 포상금이. 그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인건비도.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37번 문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 경기도 양평군 소재주택으로서, 그럼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이니까 이 주택은 지역적 제한은 지금 맞았죠? 들어가 있고, 보증금이 7천입니다. 그럼 5 나가야 되죠? 신고 대상입니다. 월차임이 25만 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OX. X예요. 예, 그래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63이에요. 64. 그래서 6천만 원, 30만 원.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대상이다. 그래서 1번 정답 바로 나왔고, 2번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사에는 신고 의무가 없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만약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리하잖아요. 그럼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위임장도 내야 되고 그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르죠. 직접 개공한테 의무가 있고요. 해제 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이 해제 신고는요, 개공이 위임장 없어도 돼요. 자신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개공은 직접 해제 신고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리죠,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는 본인이 중개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의무가 없어요. 아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공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다면 위임장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 차이가 있는지 감아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갑니다. 3번 질문. 임대차 계약 당사는 보증금 차임인데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됐다. 그럼 변경이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 신고해 줘야 되죠. 이건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 법관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맞죠? 다음에 5번 질문.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전입신고서를 신고서를 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럼 이 신고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여기 50선에 들어가 있는 거, 10곡태에 들어가는 50문제, 이거는 이제 어느 각도로 묻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고 했어요.
1번 지문은 지금 현재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를 물었죠. 2번 지문은 이거 개웅한테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있느냐를 물었어요. 3번 지문서부터는 요거 신고 기한이라든가 4, 5번 지문은 의제되는 걸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물었죠 지금. 이게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신고 대상 계약이 뭔지를 그 다음에 절차 물론 이제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의제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고 대상 계약과 의제되는 거 이게 주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기억하셨죠? 꼭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형 1주차에 신고 대상 계약을 연습했고 동형 2주차에서는 절차를 연습했죠 지금. 이거 동형 3주차에는 뭘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의제되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팁을 드렸어 이미.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취득 특례로 넘어갑니다. 자 외국인 취득 특례는 매회 한 번씩 꼬박꼬박 출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말자고 그랬죠. 실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알면서 눈 뜨고 틀리는 부분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거는 스킬이 작동을 해요. 읽으시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 특례는요. 물어볼 때마다 외국인의 정의를 꼭 물어보는데 2분의 1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기억하고 있죠.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결권이죠 이게. 주식을 외국인이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삼성은 외국인 취득당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2분의 1 그렇게 기억하시고 외국 정부 당연히 외국인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그 산하기구 전부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법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당연히 외국 법인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상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에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을 제한할 수 있죠. 누가요?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묻는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고로 들어와서 신고관청이 관할인데 이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외국인이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죠. 근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등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그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겠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이게 물론 입주권은 정비법하고 빈지법에 따른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점 기본적으로 감 잡고 있고요. 계약원인 취득, 계약의 취득, 계속보유 신고가 있는데 계약원인 취득 매매는 빠지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하니까. 맞죠? 그럼 매매는 빠지고요. 매매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에요. 그러면 교환이나 증여입니다. 교환이 떴다, 증여가 떴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계약 체결일 밑줄 그어야 되죠. 며칠? 60일이고. 과태료가 뜨면 얼마? 300.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확 보인다. 그다음에 계약 외 원인. 이것도 이제 기억할게. 상속, 판결, 경매, 환내권 행사죠. 상, 판, 경, 환. 그리고 건물의 신축, 재축, 증축이 있죠. 건물의 신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 있죠. 합병. 합병은 상속과 똑같다고 보시라고 했어요. 이게 계약요인이시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한 날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신고 들어가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가 100과.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상속은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판결, 확정일, 판결 확정일, 경매는요. 매각대금 완납일. 그걸 취득일을 그렇게 바꿔내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건 6개월이다. 그 다음 계속보유 신고는 변경된 날로부터죠. 몇 개월? 6개월이고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100과. 꼭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역시 소유권 취득할 때 이 지역에 소유권 취득할 때 이제 허가대상이 되고 있는데 군문생야로 암기했죠. 군문생야 이렇게 이제 암기했어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했고요. 이때 처리기한은 며칠? 15일.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처는 계약 무효죠.
형사처벌도 꼭 기억해야 돼요. 허가를 위반했어요. 허가를 위반하면 2-2다.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죠. 다시 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OX. X. 허가 위반 시에요. 신고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허가의 기속성 기준이 있죠.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허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그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이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 제도를 면제한다고 그랬고요. 이때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외국인은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만 내거든요. 취득원인서를 첨부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외국인은요,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면서 신고나 허가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취득원인서를 첨부해야 돼요.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판결하면 판결서 들어와야 되고, 경매라면 결정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가 들어와야 돼요. 합의서가. 그러면 서류들을 외국인은 반드시 첨부를 하는데, 첨부를 하지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서면이 첨부가 되지만 전자문서로 신고, 허가 신청 다 됩니다. 그러면 첨부 서면에 대해서도 이제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했다. 첨부 서면. 이 서면을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4일이죠. 이건 기억하고 있죠? 14일 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되는 거죠.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첨부 서면이 있지만 전자문서로 하는 거 다 인정이 되고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리인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 및 지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위임하는 외국인은 그거 내줘야 되고요. 다만 대리인에 의해서 할 때는 전자신고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자, 그러면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제를 다 봤습니다. 그럼 문제, 두 문제가 지금 나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를 꼼꼼히 챙겨봅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외국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외국인 적이 물어보는데 2분의 1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X죠. 지금 전제가 뭐였냐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 구성원의 100%가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이건 외국 법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에요. 왜 외국인이라고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이니까. 당연히 외국 법인이에요. 자, 다음 2번 갑니다. 외국인이 신축. 자, 이제 신축 썼어요. 그럼 신축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취득한테는 취득일 및 즐겨야 되죠. 다음에 60일 및 즐겨야 되죠. 그리고 X 나가야죠. 신축, 중축, 재축, 개축은 6개월이죠. 이거 위반 시에는 100만 원 같으고. 다음. 외국인이 판결로, 이게 판결 그럼 동그라미 쳐야 되죠. 판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 및 즐겨야 되죠. 그 다음에 6개월 신고한 측이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국제기구. 국제기구는 외국인 맞죠? 맞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신고한 청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신고한 청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되고. 5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한 신청서를 받아부터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맞습니까? 15일 허가 불허가 처분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가볍게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밑에 문제를 더 봅니다. 3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때는 자 외국인이지만 매매로 취득했다고 나왔죠. 매매.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작년에 바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 우리 중개업법 시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중개업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법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공사법으로 독립을 시켰어요. 다. 둘이 이제 법이 쪼개졌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이제 도입을 하면서 들어왔을 당시에 신고관청이냐 등록관청이냐 엄청 잘 물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로 이거 복귀했거든요. 다. 그때 신고기한이 30일이었죠. 그랬다가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서 60일로 바꿨다가 다시 30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엄청 잘 물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30일이 맞죠. 근데 교환으로 취득하면 60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30일 내 맞습니다. 2번 질문. 외국의 법령에 설립된 법인이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닌 국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때는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환매권 행사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60일이 아니고 6개월. 틀렸고. 다음 디귿. 외국인 등이 전자함수로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가 미스를 약간 했는데 이거 며칠이에요? 14일. 14일입니다. 근데 7일 내에 제출할 수 있죠? 그냥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미스를 했어요, 제가. 문제집에서, 제 문제집에서 이걸 미스했는데 똑같이 미스를 했네. 실수한 걸 또 실수하면 바보라면서요. 근데 바본가 봐. 그래서 어쨌든 뭔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14일로 수정하고 현재 이 규정에서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이건 바로 이의신청감인데 일단 좋아요. 미스를 했어요. 리을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대행하는 자는 위임한 외국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기업과 리을로 처리합니다. 그냥. 자, 그럼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것 때문에 매매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본 거예요.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보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 취득 특례를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갑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작년 시험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이행강제금을 물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이행강제금은 지문 하나 정도로 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한 달 내 매수 청구,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한 달 내 이의신청,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주 타깃인데 기준 면적은 안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왜? 기준 면적이 바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주 위주로 기억하시고, 물론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일단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구역을 묻는다. 그러면 국장이죠.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라면 원칙이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지정 가능 지역은 참고하시고, 지정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는 거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지정 절차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정공고 나가요. 지정을 하고 지정공고 지체 없이 나갑니다. 이때 공고할 사항,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공고할 사항은 어떤 토지에 대해 지정했는데,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용도지역 딱 공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지정기간 공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다? 지형도.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지형도가 그림으로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보에 고시할 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 여기 왕길동 일부 지역이 묶여 있죠? 알고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이쪽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토지 면적.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있죠? 이것도 공고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공고 나갔거든요. 그럼 공고 나가고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을 했다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국장한테 통지해주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줘요. 그러니까 이자는 최종적으로 통지를 받아요. 그럼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다시 등기소장한테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되죠. 이자에게 지체 없이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나오죠.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았거든요. 이거 공고하게 돼 있죠.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하게 해줘야 되죠. 열람이니까 며칠간? 15일이다. 15이다. 그래서 숫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은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게 아니죠.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가 아니고 여기 지정공고죠. 지정공고 며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고, 그럼 허가구역을 다시 묻는다. 재지정하는 거예요. 재지정할 때는 도교의 심의 거치게 돼 있죠. 거치겠는데 이때 도교의 심의 전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명심하세요.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있다.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만약에 허가구역 이제 지정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해제하거나 축소를 해야 되죠. 그럼 해제 축소할 때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제 축소 공고 나가고, 이때는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공고 나가고 통지 다 해주고요. 다시 공고 열람을 하게 해주거든요. 이 절차 그대로 준용하는데, 여기서 명심할 게 뭐냐? 해제 축소 요청이 있다고, 이유 있다면 해제 축소 해줘야 되는데, 이때 도교의 심이 꼭 있어야 되죠.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든 축소를 하든 지정을 하든 재지정하든 모두 도교의 심의가 필요하다. 아셨죠? 이 정도만 이제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 쪽으로 허가제가 넘어오기 전에 엄청 잘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요, 이거 유상계약이라는 점,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유상계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럼 유상계약인데 권리가 소유권 외에 뭐가 들어간다? 지상권이 들어가요. 이걸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유일하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규제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토지거래가제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은 최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 허가를 못 받을까 하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이 들어간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그럼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를 꼭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매매, 교환으로 취득합니다. 허가구역 토지에 일정 면적을 초과했어요. 그럼 매매, 교환은 허가 대상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물변제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속, 판결, 경매인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합니다.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면 경매 물건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규제에 빠지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결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당연히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요것만 감을 잡아두세요. 다음 이제 공공기관 등의 허가 간주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공공기관 등은 그 허가권자와 협의를 했잖아요. 그럼 협의가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게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허가를 이용하지 않은 기준 면적 있지 않습니까? 요 면적 이하로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데 기준 면적 암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껏 암기했더니 이게 곧 개정이 될 거라. 일단은 중간 공업지역으로 기하자고 그랬죠? 660 위로 올라가서 적어진다. 200, 180이고 이걸 기준으로 딱 반을 접으면 지금 상업지역은 녹지지역 이렇게만 나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미지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만나니까 미지정구역은 일단은 주거지역의 절반이죠. 이렇게 이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180, 200, 660, 그 다음에 190 기억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목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지목과 관련이 없다. 용도지역으로 가요.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금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할 필요가 없죠. 농지는 좀 더 크게 거래하더라. 500. 그 다음에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하니까 100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건 배수로 간다. 맞죠? 숫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도시지역 밖에는 이거 지목으로 가고 있죠?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 점을 감 잡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면적 기준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때는 몇 프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
10%,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작년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주거지역 내 토지로서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OX. 주거지역 내 600제곱미터는 무조건 이거 허가 대상이죠. 최대화 시키더라도 기준이 180이니까 540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00제곱미터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죠. 이거 감 잡았어요? 근데 이것을 2주차에 연습했던가요? 거꾸로 연습했죠. 거꾸로. 주거지역 내 토지로서 18제곱미터 이하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맞았죠? 주거지역은 기준 면적이 180이죠. 그러면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내려가죠. 그럼 18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해했어요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눈빛들이 지금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눈빛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근데 이게 면적이 바뀌어요. 60, 150, 150, 200, 60으로 바뀝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바뀌는데 나중에 바뀌면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아직 공표가 안 됐네요.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개정이 될 게 취득자금 조달계획에서 토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부분하고 기준면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10월 달에 개정된 거는 시험에 안 내는 게 좋겠죠. 안 낼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시험에 낸다. 조금 무리가 있죠,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기준면적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80점 이상을 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두 커버를 하고 가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뭐 공법이나 공시세법처럼 뭐 20점 정도 과목이라면 이런 거 그냥 강의도 안 해버리죠. 아예.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관할은 시군구청장이고요. 이때 신청 및 첨부 서류에서 꼭 주의할 점. 이건 개공한테 허가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는 조금 문제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취득자금 조달계획 꼭 들어와야 되죠, 이거. 꼭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신청이라는 거 알고 있고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가고요. 사진 촬영 보관하게 돼 있는데 허가 처리 기한 15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게 돼 있고요.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 그럼 선매 진행 사실 15일 내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통지를 안 해버리면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다음날. 그 기간이 끝난, 처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처리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에요. 처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그럼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봤고요. 이제 넘어가십니다. 허가 기준, 이용 의무 기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실수요성인데,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거북농사 대연이 암기하고 있죠. 이제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 기간 몇 년? 2년. 복지시설 편익시설은 2년. 그다음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의 경영을 위합니다. 이것도 2년. 그다음에 이제 이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다. 몇 년? 4년. 그다음에 그 농지의 토지를 협의 수용했거나 수용당했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대체 취득할 수 있죠. 이때 몇 년? 2년이고요. 현상보조 목적도 5년. 임대사업용도 5년이다. 기타 5년이에요. 거북농사 대여님 암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안 물어본다면 올해 물어보겠죠, 이거. 암기하세요.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허가구역 지정 절차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용 의무 기간 감 잡고 있어야 되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5년을 초과하면서 이용할 의무가 있고 실태조사를 시공처가 매년 1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행명령 떨어져요.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3개월. 기억했죠? 그래서 이행명령 이제 문서로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토지 실제 거래가입니다. 취득가의 몇 프로? 10% 범위 내에서 나간다. 10% 범위 내에서 나간다. 그래갖고 방이 몇 개?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몇 개?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기타는 색칠했죠. 그래서 7%다. 이렇게 이제 암기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 이제 연 1회 부과 징수하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다. 부과를 중지하는 거죠. 이행 민령을 이행했다. 부과를 중지하는 거죠. 근데 이미 부과된 거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징수해야 되고,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죠. 그럼 이의제기 역시 며칠 내에 할 수 있다? 30일이다. 그래서 이의신청 1개월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이거든요. 이것도 숫자를 30일과 1월을 바꿔내지 않으니까 이의는 일단은 30일 아니면 1월이에요. 그냥. 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행강제금 과태료와 비슷하죠.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징금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과태료도 있잖아요. 성격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약간씩 틀린데 그냥 그 의미는 잘 몰라도 되는데 과태료는 그야말로 행정질서벌이에요. 근데 과징금은 뭐냐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그 이익 환수 제도가 과징금 제도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와 과징금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이행강제금은 법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행을 했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제재적 성격이죠. 전부 다 금전벌이에요. 금전벌인데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행강제금 일단은 이의제기 30일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로 가지 않아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있죠. 이것도 전부 다 60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가지 원로 가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의제기 30일이에요. 30일.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기타 내용 허가 불허가 효과가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